짤그랑 소리와 함께 은전 새냥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납작 엎드려 벌벌 떠는 계모를 내려다보며 대명국의 황후가 된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12년 전 쌀 한 가마니 값에 저를 팔아넘긴 그 돈입니다. 가장 비천한 똥지객군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국모가 되기까지 그녀를 지탱한 것은 복수가 아닌 살아남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깊은 울림을 주는 서연의 위대한 용서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선조 25년, 경상도 밀양 땅에는 대대로 부유함을 누려온 박진사 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훤히 보였고 곳간에는 햅쌀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논밭은 지평선 끝까지 닿아 있었으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손님들로 대문턱이 닳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공평하여 모든 복을 한 집안에 몰아주지는 않는 법인가 봅니다. 박진사는 재물은 넘쳐났으나 스레 혈육의 정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난산 끝에 어여쁜 딸 서연을 낳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어미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유모의 품에서 자라났지만 그 심성은 비단결처럼 고왔고 외모 또한 달덩이처럼 환하여 박진사의 유일한 기쁨이자 위안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딸을 볼 때마다 죽은 부인을 떠올리며 애틋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서연 또한 아비의 그림자만 보아도 반색하며 따랐으니 부녀의 정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7살이 되던 해 박진사 댁에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오면서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 최 씨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30이 넘도록 혼처를 찾지 못하다가 박진사의 후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단아하고 예의 바른 여인이었으나 그 속내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씨는 혼례를 올린 첫날부터 박진사의 눈을 속이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서연을 친자식처럼 보듬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지만 박진사가 관에 나가거나 한양으로 출타하여 집을 비우는 순간이면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서연이 입고 있는 비단옷이 아깝다며 하인들이나 입을 법한 무명옷을 입혔고 밥상에는 찬밥 덩어리와 짠지 몇 조각만을 올려주었습니다. 어린 서연이 배가 고파 부엌을 기웃거리면 최 씨는 매서운 눈초리로 아이를 쏘아보며 내 어미 잡아먹고 태어난 것이 식탐은 어찌 그리 많으냐며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던 어느 날 박진사가 먼 친척의 황합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밀양장터에 명나라 상인들이 나타나 노비와 계집종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 씨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있는 한 박진사의 재산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고 만약 훗날 박진사가 세상을 뜨면 재산의 절반은 이 전실 자식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명나라 상인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상인은 서연의 나이와 생김새를 듣더니 은전 세냥을 제시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값에 불과한 헐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에게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전처의 자식을 영원히 치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최 씨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따뜻한 목소리로 서연아, 오늘은 장터 구경을 시켜주마 라며 아이를 꿰어냈습니다. 어린 서연은 새어머니가 처음으로 베푸는 친절에 의심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장터 어귀에 도착했을 때 낯선 사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망설임 없이 서연의 손을 상인에게 넘겼습니다. 서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려 했을 때는 이미 거친 소나기가 아이의 입을 틀어막은 뒤였습니다. 최 씨는 품속에
은전세냥이 든 주머니를 챙겨 넣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연의 처절한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지만 최 씨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8살 서연은 밧줄에 묶인 채 짐짝처럼 수레에 실렸습니다. 멀어지는 고향집을 바라보며 서연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리라. 반드시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리라. 수레바퀴 소리에 묻힌 소녀의 울음소리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밀양을 떠난 수레바퀴는 멈출 줄 모르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의 산천이 멀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서연의 작은 몸은 짐짝처럼 이리저리 쏠렸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쯤에는 함께 잡혀온 아이들 중 몇몇이 고열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인들은 훤히 죽은 아이들을 길게 거적대기 덮어버려 두고는 다시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이곳에서 객사하지 않아.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 그 독한 다짐 하나가 8살 소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2달여의 고된 여정 끝에 마침내 명나라의 도읍 북경에 당도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금성의 웅장한 위용은 시골 소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성벽이었으나 그 화려함은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궁궐에 물품을 대는 환관에게 팔려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가장 천하고 더러운 곳인 관세원 측간을 관리하는 곳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서연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일 새벽 궁궐의 변소를 청소하고 오물을 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고약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옷가지에 배어들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고 끼니 때마다 중국인 궁녀들의 텃새와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조선에서 온 냄새 나는 계집이라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서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똥지게를 졌지만 밤이 되면 서연은 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달빛이 비치는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박진사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천자문을 기억해내어 바닥에 꾹꾹 눌러 썼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비록 종이도 먹도 없었지만 흙바닥은 서연의 종이가 되었고 나뭇가지는 붓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똥냄새 나는 노비가 아니라 밀양 박진사 댁의 귀한 딸 서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서연은 9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된 노역에 시달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은 여느 때처럼 오물통을 비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궁궐 후미진 곳에 위치한 서고 찬화책을 보관하는 곳. 근처를 지나던 중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책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버린 것인지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글귀가 서연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서연은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종이를 주워 들고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비록 조선식 억양이었으나 그 뜻을 음미하는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네가 그 글의 뜻을 아느냐? 어린 소년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황금빛 용이 수놓아진 비단 옷을 입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서연과 비슷해 보였으나 그가 풍기는 기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나라 황제의 적통이자 훗날 천하를 호령할 황태자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귀한 글을 읽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러나 황태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나는 내가 그 글을 읽는 것을 보았다. 똥지개를 지는 아이가 공자의 말씀을 읽다니 기이한 일이로구나. 황태자의 눈길이 서연의 허름한 옷차림과 흙 묻은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찢어진 책장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에 있을 때 아비에게 배웠습니다. 비록 몸은 천한 곳에 있으나 마음만은 그를 통해 닿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당한 대답에 황태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구중궁궐한 수많은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이토록 맑은 눈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훗날 대명국의 역사를 그리고 한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서연의 운명은 다시 한번 굽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자의 명으로 서연은 똥지개를 내려놓고 황실서고를 관리하는 나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냄새나는 무명옷 대신 깨끗한 비단옷을 입게 되었고 거친 손에는 똥물 대신 은은한 먹향이 배어들었습니다. 서고는 황태자가 정무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장 즐겨 찾는 장소였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단순히 책먼지를 털어내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태자가 책을 읽다가 막히는 구절이 있으면 서연에게 묻곤 했고 서연은 어릴 적 들었던 풍월과 스스로 깨우친 이치를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서연의 총명함은 황태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구중궁궐의 여인들은 거치장에만 신경 쓰거나 가문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기 바빴으나 이 조선에서 온 소녀는 오직 배움과 진심으로 그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책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는 벗이자 스승과 제자 같은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황태자의 눈길은 서연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비밀이 없는 곳이자 시기와 질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고의 조선 계집이 황태자 전하를 홀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내명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내명부의 주인인 황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황후에게 근본도 모르는 이민족 노비 출신이 차기 황제가 될 아들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황실의 권위를 더럽히는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황후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감히 천한종년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구나. 내 아들의 앞길에 오점이 될 것은 미리 잘라내야 한다. 황후의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신복 환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서연을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서고에서 책을 정리하고 처소로 돌아가던 서연의 뒤를 검은 그림자들이 덮쳤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이 틀어막힌 서연은 궁궐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연못가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서연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환관 중 하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천한 것이 분수를 모르고 감히 용상을 탐하다니 내 죄는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황후 마마의 자비인 줄 알고 저승으로 가거라. 그들은 서연을 들어 올려 깊고 검은 물속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서연은 죽음의 문턱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 억울함을 풀겠다는 다짐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춰라. 지금 무슨 짓들이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횃불을 든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황태자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서연을 찾아 나섰던 황태자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치를 떨었습니다. 황태자의 등장에 혼비백산한 환관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황태자는 덜덜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본 황태자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황후가 보낸 경고임을, 그리고 자신이 서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황태자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오늘부로 이 아이를 나의 지밀라인으로 삼을 것이다.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한시도 두지 않겠다. 누구든 다시 이 아이에게 손을 대는 자는 황태자인 나를 능멸한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황후와 내명부를 향한 정면 도전이자 서연을 평생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서연은 황태자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태자의 공식적인 보호 선언은 오히려 서연을 궁중 암투에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녀 앞에는 더 거세고 잔혹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똥지개를 지던 소녀 서연은 이제 16살의 꽃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막 피어난 목련처럼 고와했고, 그 지혜와 학식은 당대의 학자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황태자는 서연을 진심으로 연모하였고 마침내 그녀를 정식 후궁으로 봉하였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하였으나 황태자의 지극한 총애는 그녀를 걸레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황태자의 정실 부인인 태자비장 씨의 질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자신을 제쳐두고 조선에서 온 천한 노비 출신이 황태자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 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연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장 씨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아들을 낳는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살기를 품은 장 씨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용하다는 의원을 매수하여 겉으로는 태기를 돕는 보약이지만 실상은 뱃속의 태아를 녹여내리는 무서운 독약을 제조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 씨의 궁녀가 서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태자비 마마께서 내리시는 귀한 탕약입니다. 순산을 기원하는 마마의 하해와 같은 은덕이니 남김없이 드시지요. 탕약 그릇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이 감사에 예를 표하고 약사발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서연을 그림자처럼 보필하던 늙은 상궁이 급히 서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마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상궁은 은빈녀를 꺼내 탕약에 담갔습니다. 순식간에 은빈녀 끝이 검게 변했습니다. 처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어미의 뱃속에서 생명만을 지워버리는 끔찍한 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황태자는 격노하여 칼을 뽑아 들고 태자비의 처소로 달려가려 했으나 서연이 그를 말렸습니다. 전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칼을 휘두르시면 조정이 흔들립니다. 부디 훗날을 도모하소서. 서연의 만류에 황태자는 피눈물을 삼키며 칼을 거두었으나 장 씨에 대한 정은 그날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궐안에 울려 퍼지자 황태자는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윤이라 하겠다. 나의 핏줄이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다. 윤의 탄생은 서연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정적들의 표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병환에 시달리던 명나라 황제가 승하하고 황태자가 보위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새 황제는 즉위식 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을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서연을 대명국의 국모인 황후로 책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며 반대했습니다. 폐하, 아니 도옵니다. 조선의 천민 출신을 황후로 삼다니요. 이는 대국의 수치이자 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조정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고 상소문이 빗발쳤습니다.
태자비장 씨의 가문 또한 거세게 반발하며 황제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의지는 태산처럼 확고했습니다. 그는 옥좌에서 일어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짐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킨 것은 명문가의 여식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었다. 또한 짐의 핏줄을 낳고 목숨을 걸어 지켜낸 것도 이 사람이다. 황후의 자격은 가문과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덕망과 지혜에 있는 것이다. 장씨는 투기로 황손을 헤아려 했으니 패서인하여 냉궁에 가두고 덕을 갖춘 서연을 황후로 삼아 만백성의 어미로 삼을 것이다. 내 뜻을 거스르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겠다. 황제의 서슬퍼런 위험 앞에 대신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성대한 책봉식이 거행되던 날 서연은 붉은 대례복을 입고 황금 봉황이 새겨진 관을 썼습니다. 수만 명의 신하와 백성들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황후 마마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쳤습니다. 12년 전 단돈 세냥에 팔려 똥지게를 지던 소녀가 천하를 호령하는 대명국의 황후가 된 것입니다. 옥좌에 앉아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가에는 회한과 감격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승리였으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깨우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황후의 자리에 오른 지 8년, 서연이 조선 땅을 떠난 지 꼭 1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서연은 황제에게 간청하여 고국을 방문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명나라 황후의 귀성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호위무사와 시녀들이 뒤를 따랐고 황금으로 장식된 가마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한양을 거쳐 경상도 밀양 땅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백성들은 대명국 황후의 위용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행렬이 밀양 박진사 댁 앞에 멈춰 섰을 때 마을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박진사 댁의 대문이 열리고 세월의 풍파를 맞은 최 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대국의 황후가 누추한 곳을 찾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와들와들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소인 최 씨, 황후 마마를 뵙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마에 붉은 비단, 휘장이 거치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서연이 천천히 땅을 밟았습니다. 베일 속에 가려진 얼굴이 드러나자 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팔아넘긴 그 아이, 죽었으리라 확신했던 전처의 딸이 살아서 그것도 천하의 국모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입니다. 12년 만이군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이리 뵙습니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살아 있었느냐? 귀신이 아니고 정말 내년이란 말이냐? 그때 대문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박진사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맨발로 달려와 딸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서연아,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새끼가 살아 돌아왔구나. 서연도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능하고 어리석어 딸을 지키지 못했을 뿐 그 또한 딸을 잃고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음이 주름진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눈물의 상봉이 끝난 후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엎드려 있는 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슬퍼런 분위기에 마을 사람들조차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연은 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최 씨 앞에 던졌습니다. 짤그랑 소리와 함께 은전 세냥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보시오, 어머니. 이것이 12년 전 어머니가 저를 팔아넘기고 받은 그 돈입니다. 제가 명나라 황후가 되어 가장 먼저 모은 돈이 바로 이 세냥이었습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며 머리를 찧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관에 넘겨 인륜을 저버린 죄를 물어 능지처참을 당하게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명나라로 끌고 가 평생 변소나 닦는 노비로 부리는 것입니다. 최 씨는 기절할 듯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한마디에 박진사도, 최 씨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죽여 제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을 돌려드림으로써 저와 어머니의 악연을 여기서 끊고자 합니다. 서연은 떨고 있는 최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저를 모질게 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강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헐값에 팔지 않았다면 저는 황제 폐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황후로 만든 것은 파라리 어머니의 그 악독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래오래 살아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얼마나 높이 날아올랐는지 지켜보며 평생 죄책감 속에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내리는 벌이자 용서입니다. 최 씨는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거운 용서, 뼈를 깎는 듯한 그 말에 최 씨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제 나라, 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요. 부디 강건하십시오. 짧은 만남, 긴 이별. 서연은 다시 감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박진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최 씨는 바닥에 떨어진 은전, 새냥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의 통곡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마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버쳐 지나가는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잘 살아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명나라로 돌아온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풀어낸 그녀는 대명국의 황후로서 그리고 하나이의 어미로서 더욱 크고 넓은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간청하여 조선과 명나라 국경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던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처럼 헐값에 팔려와 고통받는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국고를 털어 모두 사들였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들을 단순히 노비로 부리는 대신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익히게 하여 황실의 당당한 일꾼으로 키워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런 서연을 두고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 칭송했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선에서 온 황후 마마는 버림받은 자들의 어미라는 노래가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의 아들 윤 또한 어머니의 덕행을 보고 자라며 힘없는 자를 굽어 살피는 성군 칼생준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윤이 장성하여 태자의 자리에 오르던 날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아, 명심하거라. 진정한 힘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헐벗은 자를 안아주는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 날 조선에서 한 통의 서신이 당도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의 부고였습니다. 서신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훌륭하게 자라준 딸을 자랑스러워하다. 편안히 눈을 감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황궁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조선 땅에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사흘 밤낮을 곡 케이조유 그에 하며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두 번째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계모 최 씨의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는 서연이 다녀간 그날 이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돌려준 은전세냥을 불전에 바치고 매일 새벽 절을 찾아 서연의 안녕을 빌었으며
흉년이 들 때면 곳간을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유언은 단 한마디 미안하다, 부디 행복해라 였습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세월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남은 것은 인생 무상의 덧없음과 연민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 또한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용서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60살이 되던 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종을 지키기 위해 황제와 태자윤이 침상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황제는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의 손을 잡고 오열했고 윤은 어머니의 야윈 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그리고 내 아들 윤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냥에 팔려 똥지개를 지던 소녀가 천하의 국모가 되었고 미워하던 이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복수는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용서는 영원한 평화를 줍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증명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차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명국의 황후이자 조선의 딸, 서연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자애로운 황후은하, 고난을 딛고 사랑을 꽃피우다 라는 글귀가 새겨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세냥에 팔려간 황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똥지개를 지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서연의 집념과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계모를 끝내 용서한 그 위대한 결단이 가슴 깊은 곳을 울리지 않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연이었다면 과연 12년 만에 만난 원수에게 은전세냥을 돌려주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복수의 칼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분노에 휩싸여 주저앉을지 아니면 서연처럼 그 고통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비상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잊혀진 역사 속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